글쓰기의 두려움을 없애는 시간. 안녕 동생들, 여러분의 생생지라 최경일입니다. 중학교 수행평가 대비 글쓰기 특강.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두 번째 아름다운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꿈꾸는 자만이 이룰 수 있는 법이지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기 위해 이 강좌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준비된 승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1강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표현하는 용기라는 주제로 같이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쵸? 한 가지 대상을 오래 바라보며 생각나는 독특한 찰나의 생각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그 생각에 이어서 어떻게 글을 써야지 진짜 좋은 글이 될 것인가 라는 좀 실제적으로 이제 글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2강부터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2강은 좋은 글의 조건이다 라는 점을 일단 조건이 있다 라는 점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알차게 분명하게 글쓰기 수행평가 특강 대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 믿고 같이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좋은 글의 조건. 어떤 게 좋은 글일까? 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인상의 마법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인상이 실제로는 착각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첫인상에 굉장히 많이 좌우되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 강좌를 선택할 때 선생님의 첫인상이 한 몫을 하지 않았나요? 모르겠지만, 그죠? 사람을 볼 때 딱 이게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그죠?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날 때라든가 혹은 뭐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소개팅도 하고 할 때 딱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 애가 어떤 애일 것 같다라는 그 첫인상이 생겨버리면, 그게 박혀버리면 그거를 깨기 위해서는 어떤 심리학자는 50번을 만나야 된다. 그 첫인상을 깨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 그 첫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좌우를 받죠. 생각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글에서도 이 첫인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글의 첫 부분을 어떻게 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글의 첫 부분을 어떻게 여느냐. 특히나 우리가 수행평가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들 그 대입을 위해서 논술 전형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써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글쓰기 수행평가를 쓰는 경우도 있고, 대입을 위해서 글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죠. 친구에게 글을 쓰는 경우도 여러 가지 어떤 글을 쓰는 경우가 있겠지만, 특히나 평가와 관련돼서 글을 쓸 때는 첫 번째 문단을 처음 시작을 어떻게 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평가하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쓴 글을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꼼꼼하게 잘 읽어줄 것이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 수행평가는 그래도 나을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기 때문이죠. 많은 학생들의 글을 보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전교생이 한 250명 정도 되면 10개 반 250명 정도 되면 250개를 읽으셔야 되는 거죠. 상당한 분량이에요. 상당한 분량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좀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한번 걸러내는 거지. 이건 안 먹어도 짤 것 같아. 이건 맛을 보지 않아도 싱거울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렇죠? 한번 걸러내는 거야. 글을 보면서. 그건 어디서 걸러내는 거야? 첫 번째 문단에서 걸러내는 거죠. 첫 번째 문단을 딱 보시면서 이 글은 뭔가 흡입력이 있네. 독자의 흥미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구나. 집중할 수 있겠는걸? 하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단을 딱 보시자마자 아이고 맞춤법도 틀리고 띄어쓰기도 잘못돼 있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하면 일단 하위 부류로 걸러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가와 관련된 글을 쓸 때 앞서 말한 뭐 자기소개서라든가 아니면 대입 논술 전형이라든가 글쓰기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평가와 관련된 글을 쓸 때는 첫 번째 문단을 어떻게 여느냐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어떤 한 사람에게 자기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그 첫 번째 시작부터가 중요하다라는 점이 우리 이 강의에서 제일 처음 우리 친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인 겁니다. 자, 여기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어요. 동일한 표현이에요. 이 또한. 그냥 선생님이 만든 건데. 위에 거는 노멀하죠. 친척들이 우리 집에 왔다. 그냥 노멀한 표현이에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글을 시작하는 것과 자, 여기 앞에 하나를 더 집어넣어 주는 거지. 뭐라고 넣었어요? 띵동. 이걸 하나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음성 상징을 하나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것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위에 것과 아래 것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조금 더 인상 깊습니까? 그죠? 당연히 여러분들 청개구리 되지 마시고요. 아래 후자가 조금 더 머리에 많이 남아요, 선생님 들잖아요. 그죠? 아주 작은 표현 단어 하나만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느껴져요? 띵동 하니까 뭔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리잖아. 생기잖아. 그죠? 그겁니다. 인상 깊게 글을 여는 것. 그죠?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 그냥 노멀하게 그냥 처음 시작을 여는 것과 약간의 인상 깊은 표현으로 첫인상을 여는 거, 어떤 게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흡입력 있게 글을 읽게끔 만들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와 관련된 글쓰기, 특히 수행평가, 그죠? 이런 평가 관련된 글쓰기를 할 때는 첫 번째 문단에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선생님이 두 번째 문단까지 안 읽으실 거예요. 첫 번째 문단에서 야 이건 짜다, 이건 싱겁다 하면서 이거 바로 이렇게 걸러내실 겁니다. 이건 딜리셔스하다, 원픽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알겠죠? 첫 번째 문단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문단을 시작할 때 어떤 구체적인 좋은 방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름하여 효과적인 도입 단락 쓰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일반적인 글들은 도입, 전개, 마무리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죠. 3단 구성이에요. 그죠? 뭐 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처음, 가운데, 끝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입, 전개, 마무리 이렇게 3단 구성의 글쓰기 구성 단계를 갖는데 그 첫 번째 단락인 도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첫 문단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방법들을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한번 글쓰기 수행평가를 하게 된다면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조금 더 인상 깊은 흡입력 높은 글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 상황을 딱 이렇게 제기를 한다라는 거지. 일반화되어 있는 견해나 어떤 형상 중에서 다시 생각해보거나 반성해야 할 점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제시하면서 글을 쓰는 거죠. 그렇죠? 말이 조금 어려운데 독자가 알고 있는 어떤 문제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적해도 좋겠고요. 그죠? 날이 갈수록 더위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독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흡입력이 있죠. 맞아 하면서 접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 근데 한편으로 또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통념을 비판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임팩트를 줄 수 있어요. 통념이라 하면 무슨 뜻이냐면 널리 그러하다라고 생각되는 인식, 이게 통념이에요. 사람들이 널리 사실과 거짓과 관계없이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결혼할 때는 착한 사람과 결혼해야 돼 라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통념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착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뭐 가정에 충실한 사람하고 결혼할래요, 이런 게 일반적인 통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뒤집어 보는 거야. 그걸 뒤집어서 비판하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면 꽤나 인상 깊은 첫 시작을 열 수 있죠. 사람들이 뭐이 오드래? 하면서 쳐다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써보는 거야. 한번 써보는 거야. 착한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돼요 라고 쓰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일단 글 쓰니까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궁금하잖아. 뒤에 물결 표시해놨는데 궁금하죠? 선생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궁금하잖아. 그러면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다음 문장을 독자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착한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 뒤에 이것과 관련된 이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착한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모두에게 착하니까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실속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끄집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념을 비판하는 것이 상대에게 어떤 지적 충격, 인지적 충격을 주면서 글에 흡입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몰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도 가볼게요. 개념을 정의하면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뭔가를 이제 보통 이제 좀 논리적인 글을 쓸 때 이렇게 시작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죠. 그죠? 개념을 정의한다라는 게 뭐냐면 사전에 나와 있는 뜻풀이를 인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전적인 어떤 단어의 뜻풀이를 인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의할 대상의 개념이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것이거나 글을 쓰는 이가 나름대로 새롭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는 거야. 처음에 글을 시작할 때 뭐 우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할 때 처음에 시작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란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이렇게 글을 시작하는 거야. 어떤 개념을 딱 이렇게 뜻풀이 딱 해놓고 가는 거야. 여기에 더해져 오늘날 친구란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친구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몰입력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글을 시작할 때 이런 방법도 있고요.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도 있다. 추천드립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세 번째. 주제문 또는 소주제문을 내세우며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 요거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글의 포인트, 중심 문장, 핵심 문장을 아예 처음부터 제시하는 거지. 그런 거를 꼭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가운데 부분, 전개 부분에서 넌지시 제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아예 제시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글을 쓸 때도 효과적이지만 말을 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죠? 말을 할 때 더욱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급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막 주절주절,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 막 쓰레기도 많이 버려져 있고 근데 쓰레기통이 없어서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주절주절 얘기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첫 번째 그냥 바로 핵심부터 얘기하는 거야. 핵심부터. 뭐라고? 쓰레기통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제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면 독자가 혹은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바로 알게 되지. 그 흐름에 맞춰서 한 호흡으로 같이 따라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주제문이나 소주제문을 먼저 제시하는 것도 집중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논의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먼저 제시하면서 서두를 시작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방법인데 독자가 예상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느낌, 명확한 느낌을 독자에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호흡으로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이쪽으로 와 독자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로 들면 뭐 이런 거죠. 지구 기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바로 제시하는 거예요. 펭귄이 살 곳이 없어. 집을 잃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들어봐야지 알잖아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죠? 근데 그냥 바로 처음부터 지구 기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하, 이 사람이 지구 기후 문제 얘기하려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따라올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세 번째 좋은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 볼게요. 인용을 하면서 시작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인용이라는 구체적인 표현법을 쓴다는 거죠.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격언이나 속담이나 이렇게 명언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빌려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인용인데요. 남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면서 단락을 시작하는 방법도 흔히 사용되는데, 근데 이제 인용을 할 때는 당연히 주제하고 관련된 표현을 인용해야겠죠. 주제하고 동떨어져 있는 부분을 인용할 게 아니라.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인용하면서 조금 독자가 알만한 혹은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우리 집 옆에 사는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인용하면 그 옆집 아저씨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옆집 아저씨 생각이나 말이 사실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인용을 할 때는 조금 유명한 사람의 말이나 독자가 알 법한 사람의 말, 그죠? 생각 이런 것들을 인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글을 시작하면 흔히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논증하기 위해 남의 글이나 말을 인용하는데 남의 글이나 말을 인용할 때는 평범하거나 널리 알려진 내용보다는 새로운 내용이거나 흥미있는 내용이 좋다. 그래서 조금 독자에게 조금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이구나, 유명한 사람의 말이구나, 그죠? 그리고 주제하고 관련된 표현이구나, 이런 인식을 줘야 된다는 거지. 아무거나 그냥 막 인용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봤는데요. 이것도 뭐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유명한 말이죠.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이었구나라고 알게 되었네요. 하면서 글을 시작하는 거야. 일상의 소중함을 새롭게 알게 되는 요즘입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오랫동안 쓰고 다니고 마스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는 것은 마스크를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서야 있고 난 지금에서야 그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때가 참 좋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뭘 말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일상의 소중함. 우리가 그 이전의 생활 모습들, 지금은 원격 수업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전에 학교에서 까르르 까르르 이러고 돌아다녔단 말이지. 그렇죠? 그때가 참 소중했구나, 좋았구나 라는 것을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이었구나 라고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거죠. 그죠? 이러면 또 이제 임팩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라고 그 친구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5번째. 내용을 제시하면서 시작하는 방법도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룰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가지고요. 제시하면서 이제 글을 시작하는 방법이죠. 이것도 글을 할 때도 좋기도 하지만 말을 할 때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독자가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장 선생님께서 만약에 훈화 말씀을 하실 때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훈화 말씀을 열면 여러분들이 또 무슨 얘기를 얼마나 하실까 이렇게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딱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뭐지 둘째 뭐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하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다 왔구나 이렇게 참을 수 있잖아요. 그죠?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이드, 안내를 해주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글의 어떤 전개를 예상할 수 있게끔 해줘서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해줘서 몰입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줍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 제시하거나 이렇게 이제 딱 뭘 얘기할지에 대해서 밝혀놓고 들어간다는 거지. 밝혀놓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도 효과적인 표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째 또 갑니다. 구체적 사건이나 일화를 이야기하며 시작하는 방법. 보통 이제 재미없는 얘기할 때요. 재미없는 글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금 딱딱한 글들, 그렇죠?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쉽지 않은 글들. 그런 것들을 쓸 때 이런 일화나 사건을 인용해가지고 일화나 사건을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글을 열면 독자로 하여금 착각에 빠지게 만들죠. 재밌나? 착각에 빠지게 만들죠. 일단 몰입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글을 쓰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사건을 먼저 보여주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풀어나가는 방법인 거죠. 이때 사건이나 일화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일 수도 있고요. 책이나 뭐 다른 데서 뭐 사람을 통해서 들은 간접적인 경험, 그죠? 그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의 이야기다 하면서 내 선생님의 중학교 때 이야기를 막 얘기하는 거야. 중학교 때 이야기를. 그죠? 중학교 때 앉아있는데 우유를 막 시켜 먹는데 우유가 가방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방에 깔고 앉았다가 우유팩이 터져가지고 그냥 막 만들어낸 겁니다. 막 주저주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중학교 때 일화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상상하면서 순간 몰입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글을 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여는 것도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소개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사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추천드릴게요.
시사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글을 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널리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언급하면서 시작하면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그치? 특히나 충격적인 사건일수록 몰입의 강도는 큽니다. 그래서 몰입의 강도는 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어떤 좋은 사건, 일화, 사건 이런 것들, 시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글의 첫머리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문제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한, 그죠? 이런 문제점과 관련된 시사적인 내용을 처음에 딱 제시하고 들어가면 모두가 다 공감하죠.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울림이 큰 글을 쓸 수가 있게 될 거다라는 점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효과적인 도입 단락을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제안 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글을 쓰게 된다면 첫 문단, 첫머리를 어떻게 써야지라고, 그죠? 그냥 쓰면 안 되겠다라고 약간의 걱정이 드셨으면 좋겠다. 그런 걱정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제안 드리는 거니까 실제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태도가 되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글의 조건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문단에서 몰입을 잘 시켰어요. 잘 따라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럼 그 힘을 끝까지 가져가야지. 그죠? 그 힘을 끝까지 가져가야지. 이런 사진과 같은 상태가 되면 안 되겠죠? 롤러코스터 만들다 만 거잖아요. 시작은 멋지게 잘했어요. 우와 갈 것 같은데 우와 왕왕왕왕왕왕왕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끝까지 그 힘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가운데에 전개 단락은 당연히 잘 쓰셔야겠는데 당연히 잘 쓰셔야겠는데 특히나 초지일관, 그 과자도 그 쿠쿠다 그 있잖아요. 쿠쿠다 그거 간접 광고 되니까봐 끝까지 말하기는 좀 힘들고, 쿠쿠다 그거 처음과 끝에 아름다움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 첫머리를 바르게 잘 시작했다면, 예쁘게 효과적으로 잘 시작했다면 마무리까지도 그 힘을 끝까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작을 잘 열었다면요, 멋진 마무리는요 글을 완성하는 활용 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용을 그리고, 그죠? 용을 그리고 마지막에 점 하나, 눈을 잘 찍어야 된다라는 건데, 어떤 일의 마무리, 그죠? 심혈을 기울인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환경보호와 관련돼서 이렇게 끝을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끝을 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라는 걸 한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라는 그냥 일반적인 평서문으로 끝낼 것인가?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은 어떨까라는 의문형 표현으로, 서리적 표현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거. 어떤 게 조금 더 독자에게 울림이 크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묻는 것이 조금 더 독자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자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 마지막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지.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답을 왠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번 더 독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서리적 표현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한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이제 이어서 말씀드려야죠. 효과적인 마무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죠? 이것도 몇 가지 방법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무리 단락을 쓰는 법도 글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하는 거, 그죠?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그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인상 깊은 마무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며 끝맺는 일반적인 방법이죠.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거.
전개 부분에서 얘기했던 거. 도입 말고요. 전개 부분에서 가운데 부분에서 신나게 얘기했던 내용들을 간결하게 추리는 거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요약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시작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끝내는 것도 좋은 마무리 방법 중에, 근데 좀 노멀하죠. 노멀하지만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두의 내용을 반복하거나 되살려주며 끝맺는 방법. 그죠? 이런 것들로. 이게 이제 시로 얘기하면 수미상관 같은 표현이에요. 시로 얘기하면. 시에서도 시의 처음과 끝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수미상관 표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 같은 경우는 시의 1연과 마지막 연이 동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수미상관 표현이라고 하는데, 수미상관의 효과는 처음에 했던 걸 한 번 더 반복하니까 시적 여운을 준다라는 좋은 효과가 있어요. 처음 부분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글이 뭔가 완결된 듯한 느낌도 주고요. 인상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예로 들었던 것 중에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시작했잖아요. 그걸 뚜뚜뚜뚜뚜뚜뚜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면 완결된 듯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시적 여운이죠. 여운. 시는 아니니까. 뭔가 시를 쓴다면 그것도 시적 여운이라 할 수 있겠고요. 여운을 주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요망사항, 희망사항이나 전망을 제시하면서 끝맺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는 거예요. 전망, 앞을 내다보는 거지. 그죠? 우리가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고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대비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뚜뚜뚜뚜뚜뚜뚜뚜 이런 식으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부정적 전망도 제시할 수 있죠. 지금처럼 플라스틱에 대해서 경각심 없이 소비하고 배출하게 된다면 지구라는 여행지를 우리는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 전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시를 하면서 끝내면 또한 독자에게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심어주죠. 메시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든. 또 좋은 효과적인 마무리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인용을 하면서 끝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할 때도 인용을 했지만 끝낼 때도 인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근데 이제 시작에서 인용을 했으면 끝낼 때는 인용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뭔가 주제와 관련된 걸 딱 던져주고 싶을 때 인용으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도 인용하고 마지막에도 인용한다? 그거는 조금 너무 효과적인 표현도 반복적으로 많이 나타나면 효과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비슷한 자극도 한 번 이렇게 탁 와야지 계속 이러고 있으면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런 식의 맥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인용을 처음 부분에 하면 마지막에는 인용 말고 딴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인용 안 했으면 마지막에 인용으로 끝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환경 문제 쭉 얘기하다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하면은 좋은 효과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 자신이 펼친 논지를 증명할 수 있는 남의 말이나 글 혹은 속담, 격언, 명언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정경을 묘사하며 끝내는 글들. 그죠? 이것도 이제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겠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감상문이나 문예적인 글들, 문학작품 같은 것들. 문학작품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작문을 하게 된다면, 글쓰기를 하게 된다면, 그때 좀 하면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정경은 눈에 보이는 경치, 이런 것들을 묘사하면서 끝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이 고민과 관련된 글을 써요.
고민과 관련된 그래서 막 이런 고민, 막 저런 고민,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건 고민이 아니죠. 자, 어쨌든 막 삶에 대해서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선생님을 하고 있지만 요리사도 되고 싶어요, 저 유튜버도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고민이 들잖아요. 정말 그런 고민에 대해서 막 썼어.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에 전경을 묘사하는 거야. 눈앞에 파도는 넘실거리며 바위를 치고 있었다. 이러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심리 상태를 뭔가 이 표현, 정경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임팩트가 또 있는 거죠. 인상 깊은 표현이 더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경을 묘사하면서 문학작품 같은 것들을 글쓰기 한다면 마무리를 하는 것도 내적인 심리 상태를 보이는 경치를 통해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좋은 하나의 마무리 시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우리 친구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좋아요. 해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좋은 글의 조건과 관련돼서 우리 친구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도입 단락과 이 마무리 단락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선생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인문학 실제 좋은 고전 작품을 통해서 좋은 글의 또 특징, 그죠? 오늘 살펴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적용해 보면서 이해해 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 가져온 글은 이곡 작가의 참화설이라는 작품입니다. 그죠? 참화설. 이게 한자라서 좀 와닿지 않는데, 참화가 뭐냐면 이게 빌릴 차, 말맞자예요. 그러니까 말을 빌리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말을 빌린 이야기. 뭐 이 정도로 제목을 우리말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참화설인데요. 한번 어떻게 독자의 몰입을 불러일으키는지, 그리고 글을 어떻게 끝맺음하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혹 빌려서 타는데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 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내려서 걸어가므로 후회하였으나로 이제 글을 시작하고 있죠. 그죠? 글을 뭐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일화를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죠. 참화설, 말을 빌린 이야기와 관련돼서 글쓴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적인 그 철학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철학을 바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철학을 깨닫게 된, 생각을 깨닫게 된 일화를 먼저 제시하지. 그러니까 독자가 가벼운 마음에 뭐 요들해? 하면서 이제 흥미있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을 빌렸어? 그런 생각이었구나 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몰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을 빌렸는데요. 자, 처음엔 무슨 말을 빌렸냐면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을 빌렸대요. 이럴 때는 조심조심 한다는 거죠. 넘어질 것 같이 여겨. 그리고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이 말이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내려서 걸어요.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후회했대요. 계속 가볼게요. 발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을 빌릴 때는 이렇게 조심조심 이런 상태가 되는데, 발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말을 또 빌리면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하면서 뭔가 대비되고 있죠. 계속 갑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하면서 빌릴 때는 이런 말을 빌리면 또 이런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말을 빌리면 또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일화를 먼저 도입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라면서 이제 글쓴이가 전개 부분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일을 이제 생각을 풀어내고 있죠.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에 소용에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랴. 남의 말을 빌리는 것도 이처럼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하겠는가?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핵심 문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진실로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비로부터, 지엄이는 지아비로부터, 비복은 하인이죠.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 가지고 있다. 독특한 발상이네요. 그죠? 왕이 들으면 좀 깜짝 놀라겠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임금 같은 경우는 임금 경우는 좀 오만방자한 임금이면 내가 임금인데 어찌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있을 텐데. 그죠? 여기서는 지금 임금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은 사실은 백성들로부터 빌린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빌린 일화를 통해서 진실로 말하고 싶은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화를 가져올 때 그냥 막 아무 일화나 가져오는 게 아닌 거지.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일화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또 맞는 거죠. 그러네. 임금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백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빌린 바가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미혹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것은 사실은 진실로 우리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세상의 임금도, 나라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백승을 가졌던, 만대의 수레를 가졌던 신하도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빌린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맹자가 일컫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인용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아무 사람의 말이나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가 얘기하는 바 이러하거늘 하면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맹자라는 사람의 말을 가져와요. 그러면 글쓴이의 말과 이 맹자가 하는 말이 부합한다면 글쓴이의 말이 설득력이 생기는 거죠.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맹자가 일컫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하였다.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 참아서를 지어 그 뜻을 넓히노라 하면서 이 곡 작가가 마무리를 짓고 있죠.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처음 부분과 마무리까지 효과적으로 흥미 있게 집중도 있게 몰입하게끔 만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생각 자체도 낯선 생각이긴 했죠. 임금이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빌린 거야라는 독특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꽤 잘 쓰인, 그죠? 한편의 완성된 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린 지금 도입과 마무리 부분만 좀 포인트 잡아서 보고 있는 거니까 도입과 마무리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도입과 마무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도입 부분에서는 일화를 제시했어요. 일화를 제시하면서 효과적으로 글을 열었죠. 그래서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화가 재밌고 일화가 좀 일반적이고 좀 그래 뭐 너 이런 경험이 있어 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흥미나 몰입이 가능했던 거지. 그죠? 흥미나 몰입을 유도할 수 있었다. 마무리는 어땠나요? 마무리엔 너희들 모든 것들은 다 빌린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냥 끝내버렸으면 좀 신뢰가 좀 덜 생겼을 수도 있겠는데 맹자의 말을 인용하죠. 유학자잖아요. 맹자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자, 맹자 좋아하잖아요. 과거에. 그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니까, 사람의 말을 인용하니까 신뢰가 생기죠. 그리고 자신의 말에 대한 설득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또 인상 깊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마무리가 또 이 글의 또한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메시지를 주죠. 우리가 알고 있는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빌린 거야. 그러면 사람이 좀 겸손해지겠죠. 그죠?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죠? 사회의 환원. 그러면 좀 더 아름다운 몽실몽실한 더불어 사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원픽 시간에는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좋은 글의 조건에 대해서 2강에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독자의 흥미와 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시작, 그리고 인상 깊은 표현으로 마무리,
이렇게 시작과 마무리를 어떻게 여느냐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글쓰기 수행평가에 임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고민이 되셔야 된다라는 점을 이 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내용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자, 2강에서 글쓰기 수행평가 특강 좋은 글의 조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숙지해 두시고요. 자꾸 자기의 표현으로 한번 연습해 보려는 그런 시도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어져야 할 거다라는 점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3강에서 계속 글쓰기 특강 재밌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도 오늘도 생생지락 되소서.